네, 지금 중동 지역의 전황이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했던 그 이란의 보복 미사일 공격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란이 어제 그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뭐 몇십 발이 왔다라고 말했고 또 일각에서는 뭐 200발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뉴스에서는 180발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이 봤을 땐 180발 정도로 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걸 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걸 쏘았다고 해서 또 보복을 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군은요, 방공망이 완전하게 잘 가동이 돼서 그들의 위협을 미리 사전에 다 탐지하고 미사일을 다 공중에서 요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어에는 우리 빈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입니다. 외신들은 그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에서 이제 폭발음이 좀 들렸다. 그런 얘기도 전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군 라디오는 이란의 미사일이 한 200발이 발사됐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는 그래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요. 이스라엘 군은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방공호 인근에 머물라, 그리고 방공호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방공호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방공호 인근에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기 쉽게 그렇게 일단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피 명령은 이스라엘인들의 그 모든 휴대전화로 일제히 전송이 됐습니다. 언제요? 이란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되고 나서 이스라엘로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란 대표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상공은 물론이지만 이웃 국가인 요르단 상공에서도 휙휙 날아가는 게 목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상공에서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면도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상공에서 폭발한다는 건 뭐예요? 네,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 요격 미사일이 가서 공중에서 폭파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NS에는 그러니까 이란의 테헤란과 또 인접 국가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상공을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 미사일들을 공중 요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측의 인명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발짝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각국의 자국민 대피가 일단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어느 정도고 또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미사일을 정말 다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가? 이 부분 오늘 짚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각국의 분위기인데 일단 미국 정부는요, 이스라엘 현지의 그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자택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라고 자택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일단 내렸습니다. 출근하지 말고 전부 다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국들이 전면전 위기에 처한 레바논에서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항공편 물색에 나섰습니다. 항공편 물색에 왜 나섰냐? 지금 민항기가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레바논을 떠나는 자국민을 위해서 전세기를 이미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세기는 레바논의 그 라피크 하리 국제공항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독일 정부도요, 동료들과 그 가족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레바논 베이루트에 이 특별 군용기를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또 아무래도 유럽은 좀 미국보다는 멀지 않으니까. 자, 미국 위쪽에 있는 캐나다 정부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의 대피를 돕기 위해서 민항기의 좌석 800개를 예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항기 좌석 800개 예약, 요게 이제 민항기 자격으로 들어간다라고 신청을 하면 못 들어가니까 이건 뭐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민항 여객기를 빌려서 정부 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가면 뭐 갈 수 있겠죠. 일단 800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좌석을 예약했다. 그렇게 캐나다는 밝혔고요. 캐나다는 레바논에서 민항기의 이륙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른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인접한 국가인 키프로스, 그 키프로스 내에 그 군사 기지가 있거든요. 그 군사 자원을 동원해서 캐나다 자국민은 배를 통해서 키프로스로 옮기는, 대피시키는 그런 방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요, 자국민을 향해서 밀라노 그리고 로마행 민간 항공편을 빨리 이용해서 출국하라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늦은 얘기입니다. 이제 당분간 임시적으로 민항기가 뜨지 못합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된 이후에 각국은 이 지역을 오가는 민항기 운항을 임시적으로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 공격 준비, 그리고 공격 실제로 했죠, 어제.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어떤 무기인가?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막 쏜 거요. 180기 정도 막 쏜 그 탄도미사일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무기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탄도미사일을 다 막아낼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만에 하나라도 그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어떤 그 중심부나 이런 데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로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미사일,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최소 뭐 한 1000km에서 길게는 최고 한 3000km까지도 가능한데요. 이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7000km까지도 갑니다. 북한이 맨날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하는 거죠. 왜? 미국을 우리 본토 타격할 수 있어. 하와이? 아니, 하와이 말고 이제 우리 서쪽 캘리포니아나 뭐 이쪽, 미국 비록 서쪽이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뭐냐? 대륙간 탄도미를 우리 실력이 있어.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이란이 이스라엘 쏘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인데,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자체가 일단 사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짧은 이란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짧은 거는 쇼하브 3라는 탄도미사일인데, 요거는 이제 사거리가 최고 한 2000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에서요,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까지의 직선거리는 대략 한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가장 짧은 쇼하브 3 미사일로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예루살렘까지 직접적인 타격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 탄도미사일이니까. 일단은 아무리 짧아도 그 정도 이상 장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자, 그 탄도미사일은 특히 뭘 탑재해서 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가하는 타격이 엄청나게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핵탄두를 장착해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핵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물론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그 전쟁이 결국은 5차 중동전쟁, 뭐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뭐 세계 전쟁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핵탄두 말고 다른 걸 탑재할 수 있는데 뭐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사용하게 되면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제적인 비난입니다. 잔인하다고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이란이 쏜 거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 경우에 물론 어느 정도의 폭발력은 가진 그런 재래식 폭탄이지만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그런 폭탄을 또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실었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뭐 폭발력이 다르겠죠. 피해가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다 쏘느냐. 도시 내의 밀집 지역에 쏘느냐, 아니면 주요 인프라 시설에 쏘느냐, 뭐 예를 들어 전기회사, 뭐 통신회사 이런데, 아니면 군사기지에 쏘느냐, 아니면 공장 등 산업시설에 쏘느냐, 뭐 이런 것도 다 피해 여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만으로 큰 물적, 인적 피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것만으로도 그런 피해가 크게 물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이 어떤 무기인지를 좀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를 다 그럼 공중에서 막아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yes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여러 가지 공중 요격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언돔은 주로 이제 단거리 로켓과 그러니까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옆 나라에서 쏠 때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이언돔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멀리 이란에서 뭐 한 1,500km, 1,700km 이상 오래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언돔 갖고는 안 되고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아이언돔은 단거리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주로 사거리가 짧게는 4km에서 긴 거는 한 70km 정도 그런 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가까이서 쏜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빨리 우리 동네로 떨어질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데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빠른 시간 내에 공중 요격하는 기술이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다윗의 돌팔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데이빗의 슬링 돌팔매. 이제 이는 중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로켓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네요. 요건 주로 이제 한 300km 거리에서 날아오는 걸 요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에로우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또 있는데요. 요건 이제 사거리가 짧게는 100km에서 긴 건 한 2000km 멀리에서 날아오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요격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란이 멀리서 공격하거나 할 때는 뭐 1600km 이상 너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잖아요. 그런 걸 미리 멀리 가서 공중 요격할 때 이런 에로우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요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에로우 디펜스 시스템으로 요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비슷한 그 용도가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잘 아는 거죠.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것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번에 요격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외에도 뭐 바락-8라는 그 해상 요격 시스템, 해상에서 미사일을 쏠 때 또 그거를 요격하는 시스템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거는 바락-8라는 건데 그것도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등 요격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5가지 이상 각종 시스템 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작은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만에 하나 이제 요격에 그럼 실패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실제 이스라엘 어디에 떨어졌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나 하는 문제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에 어떤 종류의 무기를 탑재해서 쐈느냐인데 핵탄두를 탑재했느냐, 뭐 생화학 무기를 탑재했느냐, 아니면 재래식 폭탄을 뭐 탑재했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이나 생화학 무기는 안 했을 거고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재래식 무기 그 폭탄을 이제 설치했을 것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또 실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어디에 떨어뜨리려고 하느냐입니다. 예,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게 이제 크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렇게 3가지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을 어디에다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 규모나 뭐 여러 가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도시 지역에 떨어뜨리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텔아비브나 뭐 예루살렘 같은 주요 인구 밀집 지역 도시에 탄도미사일이 아무리 무슨 재래식 폭탄만 실었다 하더라도 떨어질 경우에 인구가 워낙 밀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이 경우에는 매우 클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멀리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경보 발령이 일찌감치 내려지게 되고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생각나시죠?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했고요. 매달 15일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매달 15일인가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
사이렌 불면서 뭐 국민 여러분 이것은 뭐 훈련 상황입니다. 뭐 어디로 대피하시고 그러면 걸어가다가 전부 다 이제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학교에서는 학교 지하실로 내려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피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아직도 지금 이 21세기에도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도 이제 전쟁을 많이 겪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경보가 내려지게 돼서 이스라엘은 이제 곳곳에 또 대피할 수 있는 벙커 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서 예상 외로 뭐 도심 지역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멀리서 오는 건 이번같이 그러면 일찌감치 알 수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해서 대피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벙커나 이런 데 많이 숨으면 대피하면 예상 외로 도시 지역에 떨어져도 그렇게 인명피해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꼭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 뭐 전기 공장이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곳, 아니면 공항, 아니면 정부 청사 등을 향해서 했는데 이게 떨어져서 파괴될 경우에는 역시 뭐 타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기지에 떨어뜨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시설을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방공망 기지를 향해서 쏠 수도 있죠. 가장 이란이 하고 싶은 게 그걸 겁니다. 왜? 방공망 기지를 폭파시킬 경우에는 요격 시스템 능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뭘 하기에 너무너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공망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투기가 뜨지 못하게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고 또는 미사일을 발사 못하게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대응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동에서 요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쟁은 처음부터 이렇게 상대방에게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는요. 왜? 이스라엘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뭐 미사일 기지를 때린다든지 처음부터 인구 밀집 지역을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역에서는 뭐 정유공장 이런 데 많이 하죠. 자, 특히 이제 그 요격 시스템이 있는 곳에 만약에 그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타격을 줬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각종 인프라 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발전소, 정유 시설, 수자원 처리 시설 등등등 주요 어떤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스라엘 내에서 뭐 에너지 공급이나 뭐 전기 공급이나 이런 또는 생활 필수 서비스나 이런 게 중단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어떤 국민적인 혼란 막 이런 거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뭐 이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심리전으로도 좋죠. 그런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근데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직접적인 군사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아마 그렇게 심리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 위주로 타격하려고 아마 이제 그렇게 좀 맞췄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공중에서 요격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정말로 시나리오로만 끝나기를 바라면서 일단 그 현재의 전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요격하는 이런 상황이 일단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또 니네들이 쏘았어? 내가 니네들이 쏜 거 다 공중에서 요격해서 없애버리긴 했지만 어디 감히 우리한테 이 미사일을 200발씩 쏴? 기다려. 우리는 뭐 며칠씩 안 기다려. 바로 쏜다고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향해서 쏴버리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변화가 있으면 내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전황은 지금 아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뭐 어떤 상황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을 뿐이죠. 중동의 전쟁이 심각해지면 미국 경제, 뭐 한국 경제, 뭐 다 세계 경제가 타격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이란의 미사일 공습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증시의 주가가 우수수 그럼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급변하는 상황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생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캘리포니아에 해당되는데요. 시니어들이 면허 갱신 시에 더 이상 필기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자격이 되는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에게 더 이상 필기 시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DMV의 스티브 고든 국장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면허증 갱신 시에 교통 위반 기록이 없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DMV를 방문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해서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DMV 온 사람들이 DMV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소요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든 국장은 그렇지만 70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에 물론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겠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겠지만 70세가 넘었다면 시력검사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진 촬영 다시 하는 거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얼굴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 구별이 쉽지 않으니까 시력검사와 사진 촬영은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가볼까요? 여기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90대 한인 시니어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조금 됐는데요. 지난주죠. 아침 7시 48분쯤이라고 하는데 애틀란타의 메리언 로드 하이라이즈 아파트. 이게 아마 애틀란타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아마 여기 좀 이름 들으면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리언 로드 하이라이즈라는 그 고층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가 애틀란타 경찰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사망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90세의 한인 김준기 씨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준기 씨는요, 애틀란타에서 아주 오래 사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아마 한인 사회에 많이 자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애틀란타에서 구두수선 가게 오래 운영하신 나이 좀 연로하신 그분을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준기 씨는 지난 2014년에 팔순잔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애틀란타 한인회에 다 기부하기도 해서 좀 나름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유가족들은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살해될 이유도 또 원한 관계도 없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구두수선 가게는 사실 규모도 작은 규모라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동기를 추정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자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용의자는 그런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 이 김준기 씨가 거주하던 그 아파트는 메리언 로드 하이라이즈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곳은 이제 시니어 아파트인데요. 입주자의 절반가량이 우리 한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거주한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지금 아주 충격을 받고 좀 놀란 그런 상태다라는 현재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미국 내 판매량이 62,500대.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비교해보면 9% 감소한 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요, 비록 지난달 소폭 감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전히 인상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별로 보면요, 현대의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무려 87%가 판매 증가했습니다. 또 투싼 하이브리드는 52% 증가, 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9% 판매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오히려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요즘 전기차도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대와 기아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한국에서 이 버스를 훔쳐서,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쪽에서 왔으니까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표현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탈북인인데요, 탈북인.
한 남성 탈북인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면서 한국 파주에서 버스를 훔쳐서 아침에 통일대교를 막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탈북 남성이었습니다. 30대 탈북 남성 A씨는요, 어제 새벽 1시쯤 파주 문산읍의 한 그 버스 차고지에 가서 주차된 마을 버스를 여기저기 막 보다가 어느 한 버스가 보니까 키가 그냥 안에 꽂혀 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올라타서 그 버스의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서 이걸 몰고 나와서 드디어 파주를 통해서 저 38선 있는 쪽, 민간인 통제구역 있는 곳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이제 보관돼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차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군인들이 다 보초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허가받은 차량은 일일이 건물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차량들은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쳐져 있죠. 그래서 그 남단에서 북단으로 오는 버스를 보고 이제 보초들이, 군인들이 막 막아섰습니다. 군 부대의 그 초병들이 막 제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막 무시한 채 요리조리 피하면서 차를 막 몰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그 철로 되어 있는 그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 그래서 결국 그는 체포됐습니다. 자, 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이후에 그가 한 말이 좀 가슴이 짠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30대 탈북 남성 A씨는요, 10여 년 전에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이제 탈북민인데, 최근까지 그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림동 뭐가 많아요? 네, 요만한, 몸 하나 누이기도 어려운 그 고시원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도 못해서 고시원에서 힘들게 어렵게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 등 힘이 많이 들었고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 때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북에서 힘들고 남쪽에서도 고생하는 터에 가족까지 너무 보고 싶어 했다라는 그의 말이 정말 짠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그가 북에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과연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미국에 이민해서 이렇게 나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가 북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짠한 이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